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돈, 그러니까 지갑 속에 있는 5만 원권이나 스마트폰 앱에 찍힌 디지털 숫자들이요. 이게 정말 가치가 있다고 혹시 확신하시나요? 사실 그건 국가나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라는 아주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 믿음에 금이 가는 순간 그냥 종이 조각이나 의미 없는 코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한반도 남쪽에 살았던 가야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본질적인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덩이세군요. 네, 한자로는 철정이라고 부르는 물건입니다. 이걸 그냥 오래된 쇳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단순한 물물교환 수단을 넘어서 고대 동아시아 경제 전체를 움직였던 뭐랄까 오늘날의 달러나 금 같은 실물 기축 통화였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덩이수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텐데요. 박물관 구석에 놓인 그 녹슨 쇳덩이가 어떻게 한 시대를 풍미한 국제 통화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기축통화라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그 자체로 어떤 신뢰가 있어야 하잖아요. 먼저 이 덩이수의 생김새부터 좀 자세히 보죠. 자료 사진을 보니까 그냥 길쭉한 찰판 같기도 하고 모양이 좀 독특한데요. 네, 언뜻 보면 그냥 투박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현대 화폐 시스템과도 맞먹는 아주 치밀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규격화입니다. 규격화요? 네, 가야 고분에서 출토되는 수많은 덩이새들은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크기랑 무게가 놀라울 정도로 일정해요. 보통 길이가 한 30에서 40cm, 무게는 100g에서 200g 내외로 만들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냥 철을 캐서 대충 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덩이쇠 하나의 가치를 딱 고정시키려고 표준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 현대의 조폐공사가 100원짜리 동전 무게랑 크기를 똑같이 맞추는 거랑 완벽하게 같은 개념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장에서 누구나 덩이새 3개라고 하면 그게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즉시 알아챌 수 있도록 신뢰의 기반을 만든 거죠. 아하.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그 독특한 모양에 숨어 있습니다. 왜 그냥 네모 반듯한 막대가 아닐까? 왜 길쭉한 판 모양에 양쪽 끝이 살짝 넓어진 형태를 하고 있을까? 글쎄요. 잡기 편하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나요? 훨씬 더 실용적인 이유였어요. 아, 그래요? 바로 끈으로 묶기 좋게 하려고요. 아, 10개, 20개 단위로 차곡차곡 쌓아서 양쪽 끝을 끈으로 단단히 묶으면 하나의 꾸러미가 딱 완성되거든요. 이걸 이제 말이나 배에 싣고 장거리 운송을 하는 거죠. 와. 오늘날 은행에서 지폐 100장을 띠지로 묶어서 관리하는 거랑 정확히 똑같은 원리네요. 맞습니다. 이 덩이쇠 하나하나가 당시에는 고액권 지폐이자 또 국경을 넘나드는 골드바였던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하필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철이었을까요? 당시 중국에서는 이미 오수전 같은 동전도 유통되고 있었잖아요. 금이나 은처럼 시소성이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철이 그 정도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던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답에 바로 이 덩이쇠 화폐의 가장 강력한 힘, 내재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내재 가치요? 네, 비트코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가치는 오로지 미래에도 가치가 있을 거라는 사람들의 믿음에만 기반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디지털 코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국가가 발행하는 지폐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의 지급 능력에 대한 신용이 무너지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덩이쇠는 달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가야가 망하거나 덩이쇠가 더 이상 화폐로 안 쓰이는 상황이 와도 이 쇳덩어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화폐로서의 교환 가치가 0이 되더라도요. 이 덩이쇠는 그 자체로 엄청난 사용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걸 대장간에 가져가서 녹이고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칼이나 창 같은 강력한 무기가 되거나 아니면 밭을 가는 쟁기나 낫 같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농기구가 되겠죠? 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쓸모가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것이야말로 부도날 위험이 없는 궁극의 안전 자산이었던 겁니다. 화폐이면서 동시에 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전략 물자였던 거예요. 아하, 당시 주변에 일본, 즉 외나 다른 소국들은 철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기술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야의 덩이쇠는 생존 그 자체였고 이걸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귀한 것을 가야에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가야는 이 철 본유제를 통해서 주변국의 부를 자석처럼 그냥 빨아들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현대 학자들의 그럴듯한 추측이 아니라 당대의 역사서에 명확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네, 맞아요. 중국의 정사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 나오죠. 네, 이 기록 하나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외가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지는데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와, 이 짧은 문장 안에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가 없군요. 이건 철이 그냥 중요한 물건이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 지역의 모든 거래를 중개하는 화폐 그 자체로 기능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첫째, 가야는 철의 독점적인 공급자였다. 네. 둘째,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는 거대한 수요자 시장이었다. 그리고 셋째, 말이 통하지 않는 다양한 집단이 만나는 가야의 시장은 이 덩이쇠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국제 금융 허브였다는 사실이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하거나 기축통화인 탈라를 챙겨가는 것처럼요. 고대 일본 상인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야 시장에 오려면 반드시 덩이쇠를 구해서 와야만 했다. 이 말이군요. 네, 가야의 해안가 시장은 고대의 월스트리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부가 덩이쇠를 통해 흘러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중심지였던 거죠. 그렇게 엄청난 부를 쌓았다면 뭐 화려한 궁궐이나 거대한 기념물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야 할 텐데 사실 가야 요적하면 그런 게 잘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게 바로 가야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들은 부를 과시하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방식이 달랐다. 네, 고고학자들이 김해 대성동이나 부산 복천동에 가야 지배자 무덤을 발굴했을 때 정말 기이하고 압도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광경이었는데요? 왕이나 귀족의 시신이 안치된 목곽의 바닥 전체에 이 덩이쇠가 마치 우리가 방에 장판을 깔듯이 빽빽하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네, 무덤 바닥이요? 네, 한두 개가 아니라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가 무덤 바닥을 그냥 가득 메우고 있었죠. 와, 잠깐만요. 무덤 바닥에 돈을 깔았다고요? 죽어서도 돈방석에 눕고 싶었던 걸까요? 이건 뭐 단순히 부장품 몇 개 넣는 차원이 아니라 스케일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과시욕을 넘어선 아주 실용적인 자본 저장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본 조장이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이 많은 부를 어디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을까요? 덩이쇠는 땅에 묻어도 썩지 않습니다. 즉, 무덤은 후손에게 물려줄 가문의 자산을 보관하는 거대한 지하 금고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뭐 도굴의 위험은 있었겠지만 당대 최고 권력자의 무덤이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거기서 신라와 가야의 정체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신라 왕릉에서는 화려한 금관이, 가야 왕릉에서는 투벅한 덩이쇠가 쏟아져 나온다고 말하거든요. 네, 그렇죠. 신라의 금관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샤몬의 권위와 예술성을 상징한다면 가야의 덩이쇠는 국제무역을 통해 축적한 자본과 실용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 신라가 권위의 나라였다면 가야는 철저히 자본의 나라, 즉 상업 제국이었음을 이 유물들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금관과 덩이쇠, 그 대비가 정말 선명하네요. 예술과 권위, 대실용과 자본이라. 이 놀라운 광경은 실제로 우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기매박물관에 가시면 수백 개의 덩이쇠가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자체로 압도적인 느낌을 줍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김해 대성동 고분박물관의 노출 전시관에서는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무덤 바닥에 촘촘히 깔린 덩이쇠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고대의 은행금고를 엿보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야는 칼과 창으로 영토를 넓히기 이전에 화폐 전쟁에서 먼저 승리한 나라였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의 풍부한 사철과 당시 최첨단이었던 재련 기술을 바탕으로 이 덩이쇠라는 기축 통화를 독점적으로 발행했고요.
이 막강한 경제력을 무기로 주변국의 정치 경제를 예속시켰던 겁니다. 아, 그래서 고대 일본의 왕들이 그토록 가야에 집착하고 또 한반도 북방의 최강자였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마저 그 멀리까지 군대를 보내 가야를 공격했던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땅 몇 개를 뺏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의 심장부,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차지하려는 전쟁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당시 동아시아의 모든 부는 가야의 덩이세로 통했습니다. 가야는 군사력 이전에 강력한 경제력, 즉 돈의 힘으로 국제 질서를 주도했던 진정한 상업제국이었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가야가 발행했던 실물 기축통화, 덩이수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벽한 가치를 지녔던 화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의 중심에 섰던 한 상업제국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신라의 금관이 시대를 초월한 권위와 예술을 상징하고 가야의 덩이세가 흔들리지 않는 자본과 실용을 상징했다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실체 없는 디지털 화폐와 신용화폐는 과연 우리 시대의 어떤 가치를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먼 미래의 후손들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